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차장이 언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도됐습니다. 문화일보 한 인사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광고 협찬을 읍소합니다. 서울경제 출신의 한 언론인은 사회이사 자리를 청탁하죠.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보도를 자신들은 자제하겠다며 묻지도 않은 보도 통제를 먼저 자청합니다. 또 다른 인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통해 조선일보 지면과 TV조선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사건을 보도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인사는 포털에 기사 노출을 막았다며 댓글 숫자를 언급하죠. 매일경제 한 기자는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 면세점 사업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 삼성에게 각종 청탁과 충성을 맹세하며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보도를 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반대 부분은 뭘까요? 돈이죠. 삼성이 자기를 줍니까? 불치병을 고쳐줍니까? 자식을 점지해줍니까? 결국 돈입니다. 이들 문자의 공통점은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돈 많은 네가 갑이라고. 돈이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사회적 보편 가치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자고 몰래 이런 짓을 하긴 해도 최소한 스스로 민망해 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게 노예 사회지 뭡니까? 이번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특종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하잖아요. 주정희 기자가 뜬금없이 이런 특종 잘해요. 예. 특종한 내용이고, 문자를 읽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남사스러워가지고. 예, 네. 지난주에 그 내용 읽고 있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기자란 사실이. 굉장히 민망한데, 그 민망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보냈는지. 그것도 지금 특검이 이제 관련 수사하다가, 예, 장충기 전 차장이라니까 별로 높지 않은 건데 사장이에요. 예, 그렇죠. 미래전략실 실장은 부회장이고요. 전체.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삼성에. 굉장히 높은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대관,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한 분인데, 예, 정보를 모으고 이분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다 여기저기서. 기업만 했겠습니까? 아니, 언론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안 했겠어요? 예, 최근에 밝혀진 문자들만. 삭제되지 않은 것만 그 정도였으니까요. 네, 구체적인 문자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언론뿐만 아니고 법원, 검찰, 청와대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정보 보고를 합니다. 예. 네. 국세청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보고해요. 묻지 않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먼저 보고를 합니다. 예, 청와대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다잖아요. 예, 대통령이 처음에는 박근혜인 줄 알았다가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최순실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예, 삼성 승마 지원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대통령이었구나. 라고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원세훈 녹취록이 복원되면서요.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후보를 뽑고 검증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지부가 후보 검증하고 교통정리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에다가 삭제에 관한 국정원 직원 명단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발하기에 앞서서 대상과 피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조사 범위는 원세훈 녹취록 38곳 가운데 선거 개입 등의 불법 혐의가 있는 18곳입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스파이 잡고 뭐 적의 동향을 살피고 그러라고 준 권한 뭐 인력, 돈, 기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국정원 건들 수 없죠.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근데 이걸 특정 정당을 위해 쓴 거 아닙니까? 예. 특정 정당의 뭐 후보를 검증하라느니 이건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지
뭐, 이 지시를 한 사람 물론이고, 그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 간부까지도 모조리 저는 엄벌에 처해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치적 지시가 내려가도, 거부할 정도의. 네,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범죄입니다. 악성 범죄죠. 그 관련된 사람들은 국정을 다 퇴출해야 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단어 좋아했었는데요. 진짜 국기문란 사건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내란이죠, 내란. 예. 네. 국가 내란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퇴출하고, 그리고 오비가 되어서도, 예. 그 활동도 국정원 단위에서 계속 감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저기 언론들은 난 끝장나겠구나. 하는 생각 정도의 처벌이 대단히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정원 같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곳이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알아낼 수도 없어요. 지금은 겨우 여기까지 온 거죠. 겨우 여기까지 해서 댓글 몇 명 동원된 날 정도 나온 아이디 나온 건데 정말 겨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모조리 차단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에. 악소리가 나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혹은 뭐 국정원장이 지시했으니까 괜찮다고 넘어가 버리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엄벌에 쳐야 된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최근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조용히 퇴직했다라고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인데요. 해당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조차 없이 나갔다라는 건데요.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추 당시 국장에 대해서 감찰 조사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이 근거 없다라면서 징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TF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이미 퇴직을 한 거죠. 퇴직을 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출신이란 말이죠. 육사 출신이고 알자회라고 알고 지내자. 예, 사조직이죠. 군대 내 사조직이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누나가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었고,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과 비선 라인을 구축해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았다. 해서 사실은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지목받던 분인데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을 했다는 거죠. 예. 네, 게다가 2011년에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 썼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건을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추 국장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죠.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공문서에. 그렇죠. 예. 이분이 조용히 나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국정원 최고의 간부든 중간 간부든 이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엄벌에 쳐야 한다, 정말로. 자체 개혁,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부대를 나치의 정치 공작에 비유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을 독일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 또 원세훈 전 원장을 나치 선동가인 괴벨스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면서 국정원 개입, 대선 개입 배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뭐 최측근 맞죠? 서울시장 시절부터 같이 활동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 공작에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것까지는 뭐 수사기관이 밝힐 일인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 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 초기입니다. 청와대에 입성했던 인사로부터 제가 한 쿠션 받아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행정관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있느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을 왜 안 다냐고. 저 직접 들은 얘기예요. 9년 전에. 정권 초기에. 저는 그렇게 본인이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청와대 그 행정관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댓글 가지고 뭐라고 한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이 결국 댓글 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기사에 댓글을 직접 달라고 닥달을 그 행정관 사무실의 책상 뒤에 와서 그렇게 세밀한 지시까지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초창기 9년 전에.
그게 댓글보다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 댓글에 관심이 많았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댓글에 관심 많은 것과 범죄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별개의 그것까지 문제죠. 예, 네, 갖다라면 정말 큰 문제죠. 별개의 문제인데 댓글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자기 기사를 안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것까지 챙기겠느냐 싶은데 정권 측에 아주 열심히 챙겼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장충기 전 사장 미래전략실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시사인에서 공개됐습니다.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이 각종 청탁을 하면서 우호적인 기사를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문화일보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달에 관련된 협찬액을 부탁을 하면서요.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보냈습니다. 또 매일경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정말 이게 웃긴 거죠. 예. 존경 없는 실차장님이라고 시작하는 문자입니다. 언론사 기사를 쓰고 기업이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마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 해당 기업이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더 알려달라라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삼성 쪽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까지 관리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기사냐면요. 삼성과 싸우는 측의 변호인이에요. 그 변호인을 삼성이 관리했다는 겁니다. 예, 삼성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 잘해주었다. 아무 기사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삼성의 백혈병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상대잖아요. 근데 그 변호인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 대리하는 박아무개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는 건데요. 장충기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해당 박 변호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장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예술의 전당 등 티켓을 잘 받아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그 보냈는데요.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까지 문자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보내줬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관심 가져주는 덕분에 삼성 백혈병 옴부즈만 위원회는 예방 대책을 위해 정상적인 경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 라면서 자신도 상임 고문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게 이제 외부에 독립기구를 두고 삼성 피해자들 위하는 기구거든요. 결국은. 예. 그 기구에 대한 보고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 삼성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삼성은 변호사들 참 좋아해요. 예전에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놓고 그 마음에 안 들다 그 사람 바꿔라 이런 문자 주고받았던 거. 네, 전화통화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요.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결국 그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 삼성을 대리하던 변호사였어요. 예, 이건희 회장 변호사였죠. 이완수 변호사라고요. 사무총장 실제로 됐습니다. 네. 법조인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도 그렇고 검사 출신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어쨌든 삼성과 싸우는 곳에 그런 사람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도 다 관리한다 이겁니다. 자, 또 있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장충기 전 차장 문자 메시지 보면요. 대학 총장, 교수, 언론인들이 다양하게 공연 티켓 고맙다라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다. 수준 높은 공연 관람을 기회줘서 고맙다.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꽃바구니와 와인 잘 받았다면서 집사람이 아주 감격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고위 기업도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감격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겠지만 그리고 대학 총장도 등장하고 교수도 등장하고 언론도 등장하고 기업인도 등장하고 뭐 어디 총장입니다. 이런 것도 등장하고 문자가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나 싶고요. 삼성이 차후에 삼성의 이익과 관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관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특정 교수를 막 관리해 두는 이유가 나중에 삼성이 곤욕을 치른다거나 위기에 처할 때 삼성을 변호하거나 기업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를 했다. 저한테는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받으실 건가요?
아니, 와인 보내주면 전 잘 먹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에 보도를 하겠죠. 근데, 네,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 자, 오늘 중요한 손님 오셨기 때문에 제목만 읽고 넘어가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 오늘 다룬 삼성과 관련한 아주 관련이 깊은 분이죠.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십니다. 기대가 저는 매우 큽니다. 자, 제목 정도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 직접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 뿌리고 폭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검 때부터 그랬죠. 예, 더 이상 안 참는 거겠고. 또 있습니까? 제목을 읽어야 되는 꼭. 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과거 수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또 정윤회 문건 수사랑 청와대 함명 의혹 제기됐던 포스코 수사 등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들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고요.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인사청문회 통과하게 되면요.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군을 이끌게 됩니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육사 출신이었죠. 예. 뭐 유럽처럼 여성 국방장관은 아니어도 최소한 육사 출신이 아닌 바깥의 눈으로는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을들이 비명을 지르는 건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높으신 분께서 직접. 위원장 되시기 전에 공정위원장 혹시라도 되시면 저희 방송에 꼭 먼저 나와달라고 부탁을 저희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MBC를 먼저 출연하셔가지고. 예. 저희 같은 중소방송사를 먼저 챙기셔야 할 공정위원장께서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시면 방송의 공정거래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줍니다. 예, 뭐 제가 요즘은 기업들에게서는 갑일지는 모르지만 또 네. 언론이나 국회에 대해서는 또 의리거든요. 저도 눈치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MBC 얼마나 큽니까? TV에서 건물 달랑 하나예요. 조그만 거. 그래도 뭐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은 뭐 MBC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셨어야죠, 여기를. 예, 섭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언론을 보다 보면, 이야, 공정위가 이렇게 힘이 센 곳이었나. 공정위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예. 공정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조직의 책무로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담합이라든가 기업들이 벌벌 떠는 조직이 원래 공정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네. 같은 데서는 공룡 기업을 분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분할해라. 예. 그러니까 AT&T라고 장거리 전화를 독점하고 있던 회사를 4개로 쪼개는 국가정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예. 자본주의 사회인데 예. 스스로 성장한 기업을 니네가 독과점이니까 공정거래 거스리니 분할해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힘이 세고요. 예.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네요, 말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선진국의 경쟁당국이 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좁은 의미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독점 네. 또는 이제 담합 네.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규제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GCL이라고 이런 세계의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당국으로 평가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재벌개혁이나 또는 이제 가불관계를 개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공정위에게 추가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공정위 하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보다는 재벌개혁과 가불관계 해소 이제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비판이 일부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제가 조직에서 영이 안 섭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공정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공정위가 이렇게 주목받은 것도 처음이고, 사실은. 공정위원장 누군지 이름 기억 안 나거든요. 이제는 공정위원장 누군지 다 알고, 그리고 공정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박수도 많고, 응원도 많고,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뿌듯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과거에 이제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내부 혁신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또 나름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예, 그런 양면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공정위원들은 그 위원장님을 뭐랄까요. 상대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게 오늘, 저희는 이제 위원장님이니까, 네. 적어도 수행원 몇 명과 함께 대리 운전을 해서 오실 줄 알았더니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지하 4층에 혼자 어슬렁거리는 걸 저희 작가들이 뛰어내려서 주워왔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예. 가방 들고 다 떨어진 거. 그 바꾸시지도 못하죠, 이제. 예, 사실 바꾸고 싶은데. 제 천원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좀 칠을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왜냐면 가방 오니까. 예. 위원장님보다 가방을 먼저 찍어요, 사람들이. 네. 밖에서. 예. 작가들이 자기들 찍고 막 들고. 예. 유명한 아이템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는 한은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뜯어버릴까요? 새로 바꾸시게. 네. 그리고, 말을 조용조용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하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예. 덤비지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너 죽을래?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요즘 김상조가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건 아마도 말랑말랑해졌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재벌개혁을 시도할 줄 알았더니 예. 그거는 시간을 좀 준다고 하고 예.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건 역시 재벌은 어려운 건가? 말랑말랑한 건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프랜차이즈부터 첫 번째 공정위의 프로젝트가 된 건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개혁의 전략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경험을 비춰본다면 네. 러시아처럼 빅뱅 전략으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부터 먼저 하는 전략이 있을 예를 수가 들어 있는 거고. 삼성을 쾅 때린다든가. 예,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만만디 전략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빅뱅 전략을 취한다면 재벌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쩌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빅뱅 전략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입법도 필요하죠. 예, 관련 그렇습니다. 입법도. 그리고 네. 사실은 재벌 개혁의 대부분의 어떤 수단은 입법을 통한 것인데 지금 국회를 통과할 법률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제, 즉 우리 사회의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공정 문제를 먼저 접근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후퇴하지 않을 전진을 만들어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좀 더 신중한 전략을 택한 것이지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면서 도전하지 말라고. 네. 예. 아주 그거는 무서운 조금, 좀 과한 표현이긴 했었는데요.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 정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고 그 의지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의미였는데 말이 잘못 나가서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서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겁니다.
정동원에서. 네,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무서운 말을 개혁을 조근조근 아무 표정도 없이 이렇게.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만 예.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도전하지 마라. 아닙니까? 도전하지 마라. 그 청문회. 예. 청문회를 처음 당해보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네. 시민단체에서는 보통, 재벌들을 청문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예, 사실 작년 말에, 국정농단 청문회 때 제가 진술인으로도 나갔었죠. 그러니까요. 예. 반대편에만 서 계시다가. 예. 청문을 당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어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은 선거를 한번 치르면 겸손해지고 공직자는 청문회를 한번 경험하면 겸손해진다라고 네. 하던데요. 정말 많은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공정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예. 나름의 원칙을 갖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분들의 시선에 의하면 기준에 의하면 알량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렇다기보다는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서 억지를 부린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잘못했다고 반성하신 거 있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왜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다, 인정을 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4당 구조 또는 정의당까지 합치면 5당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구조에서 이제 정책 검증보다는 각 당의 이제 입장이 앞서는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청문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예. 그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 삼은 정치적 수사에 화를 안 나셨어요? 그때? 화를 낼 입장이 아니었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지들은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자꾸 그렇게 유도하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국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부적격 후보였고, 네. 부적격 후보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 절대 안 된다고. 네. 절대 안 되는 분으로 지목당하신 거죠 그때. 예.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고요. 아마 제가 사실은 좀 섭섭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네. 국회보다는 오히려 대통령한테 섭섭함을 느끼고 왜요? 있어요. 왜요? 제가 아주 좋은 기사 나옵니다 이거. 예, 경제부총리보다도 먼저 지명이 됐습니다. 그게 왜 섭섭하십니까? 먼저 매를 맞았다 대표주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국무총리 다음에 지명된 네.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런 거죠. 김상조 정도면 청문회 가서 맞을 게 없다. 대표 주자로 가서 대표로 매를 맞대. 김상조 위원장 정도면 쉽게 통과하겠지 하면서 대표 선수로 내보낸 거죠. 검증 과정에서 사실은 몇 가지가 제가 인정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의 개혁의 상징으로서 아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를 이제 지명하신 것 같은데. 왜 섭섭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중 포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쌤통이네요. 정말로 저도 사실은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거 경제부총리보다도 먼저 지명돼도 되나 이제 이런 어떤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였겠죠. 이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되시고 나니까 시민단체 장일대하고 이 시장을 보거나 혹은 공정거래를 보는 시각 혹은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잘 몰랐었구나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여다본 정부 부서가
공정위와 금융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다음에 금융위원장 하실 겁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따라서 뭐 제가 아주 디테일한 어떤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공정위가 하는 중요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의 역사, 20년의 역사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어도 좀 익숙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런 불공정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단체와는 다른 입장이니까 이제 시민단체는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만 하면 됐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대안을 실현하고 집행해야 되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결과로 평가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예. 취임한 지.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 그 예측 가능한 재벌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빅뱅처럼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갑자기 예. 뒤통수 때리듯이 빵 하지 않고 예. 예측 가능한 재벌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론 프랜차이즈 문제도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장 정도 되면 을이 아니라 병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그 위에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병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을병 관계 정도를 지금 정리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갑에 해당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제가 일반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어떤 말을 하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다고 지금 예, 그렇죠. 예.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네. 2008년 크라이시스가 터질 때부터 사실은 글로도 이제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 거예요. 크라이시스요? 위기요? 위기. 네. 네, 죄송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예. 이후부터 제가 글로도 많이 썼던 건데요. 흔히 우리나라의 재벌하면 30개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그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어요? 예,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 그룹이 차지합니다. 상위에. 그러니까 30개 그룹이 아니라 사실은 4개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최상위 4개 그룹을 빼고 나머지 중견 하위 그룹의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경제가 성장해왔던 그 모델이 그 방식이 이제 유효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그룹들이 잠재 내지는 현실적인 부실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4대 그룹 이후 4대 그룹에 안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 보네요. 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4대 그룹 이하만 따진다면 3개 중에 하나는 진지한 구조조정. 예, 죄송합니다. 아주, 진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대, 그러니까 이제 흔히 공정거래법이 지금까지. 만약에 재벌들 예를 들어서 4대 그룹 들어가지 않는 30대 재벌들이 그런 얘기 했으면 엄살이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진짜 위기는 맞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예상보다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조금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잠재됐던 부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그룹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법이 접근했던 것처럼 5조 이상이면 60개 그룹, 10조 이상이면 30개 그룹을 그냥 전부를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정해놓고 동일한 수단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하다 보면 규제의 기준을 한 중간쯤에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정작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상위 그룹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고 하위 그룹한테는 과연 규제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 속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또 이제 후퇴하게 되는 악순환을 보였던 게 그게 과거 정부의 재벌 개혁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상위 그룹에 좀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 지배 구조는
뭐 상법이나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등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접근하자라고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군요. 재벌이라고 다 묶어서 재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거기도 예. 양극화가 벌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들도 이제는 같은 재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칭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4대 그룹하고 나머지 대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위원장님이 워딩을 만들어 주셔야. 예.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사실 우리의 재벌 규제 정책과 비슷한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 이제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그룹 재벌을 몇 개를 지정했는지 아십니까? 딱 6개밖에 안 됩니다. 아하. 재벌이 6개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공정거래법에 예. 해당하는 법률에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그룹으로 지정했던 게 6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그룹 뭐 100대 재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제 또는 일본 기업이 한국보다 얼마나 크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그런 강한 규제는 좀 더 좁은 범위를 설정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설득되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 뭐 제가 총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뭐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그룹. 예.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죠. 예. 하림그룹을 사실상 첫 뭐랄까요. 대상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가셨잖아요. 왜 여기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에 업무 계획으로 예. 45개 민간 재벌직과 총수가 있는 저 같은, 예. 예, 45개 그룹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할 즈음에 그 서면 실태 조사가 대충 마무리된 결과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결과를 받아서 일감 몰아주기의 혐의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왜냐하면 서면 조사만으로는 현실을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서면 조사 결과가 제가 딱 취임하면서 제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 그룹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지금 몇 개의 그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는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언제까지나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하림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상황이고 뭐 일감 몰아주기 부분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가 왜 나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재벌의 어떤 부와 경영권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공익재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타기 증자를 하는 게 1세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논란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등의 뭐 전환사채라든지 같은 이제 주식과 연계되는 회사채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2단계였고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부의 편법 승계의 3단계쯤 해당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일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류라든지 아니면 계열사들의 전산 관리 이런 것들은 뭐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는 그룹 정도라면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회사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회사의 주식을 총수 일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열사의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계열사가 아니라 또는 계열사의 주주들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가져간다라는 것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인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돈으로 또 자기 주식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승계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작은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 문제, 그러니까 대형 마트, 또는 물류, 또는 그러니까 건물 관리, 또는 이제 그 전산 관리, 이제 이런 쪽이 사실은 중소기업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총수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뚝 들어가 버리면 아하. 거기가 완전히 생태계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하. 한때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산학과가 공대에서는 가장 인기 학과였습니다. 예, 지금은 예.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학과를 졸업해봐야 재벌 계열사의 하청업체의 직원밖에 비정규직 직원밖에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제대로 된 전산관리 회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 구멍가게 역할밖에 안 되니까요.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지. 그래서 그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히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를 차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를 복원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큰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벌 개혁 중에서 뭐 이런 어떤 뭐 순환 출자 문제나 금산 분리 문제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제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저는 그냥 대기업끼리 자기들 일감 몰아주는 거가 불공정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최우선인가 했더니 실제로는 서민들로부터 돈을 뽑아내서 재벌 3세들이 자기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네요. 뭐 MRO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큰 그룹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일하는 그룹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사무 용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볼펜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주변에 문방구에서 직접 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달하는 계열사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문방구가 다 사라지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상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받던 의견인데. 예. 확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50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년할 때까지 공무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곁가지 질문인데 위원장님 다음에 예. 다른 공직도 하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뭐 그런 하실 말씀 하지 수도 마시고. 있다는 상황이 되면 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아니, 출마 선언 아닙니까 이건? 저를 죽이시는 발언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제 목표는 공정거래위원장 임기 3년을 채우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를 다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저희가 1시간 뽑아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다른 방송사를 다 돈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 돈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방송은 저희 방송을 해주시는 것으로. 뭐 그것까진 예, 그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근데 다 돌려면은 제 임기 3년을 다 지나갈 겁니다. 다시는 안 나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면 글로 갈 수도 있어요. 바쁘시면. 네, 알겠습니다. 출장 인터뷰.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더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걸 바로 질문 드려야겠네요. 2분 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수사하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공직자시니까, 그리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니까, 네. 다는 말씀하실 수 없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예. 핵심적인 어떤 혐의인 뇌물죄에 관해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능성은 반반인데, 예.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하겠죠.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보시기에 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자유로운 어떤 신분이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더더군다나 공직자로서 또 증인으로까지 나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마지막 결심에서 변호인 측이 내세운 변론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원인 무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작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 그 부분은 이제 하여튼 뭐 우리나라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어떤 이제 변론이었는데요. 그거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변론을 함으로써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평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핫한 코너죠. 네. 노르가즘. 휴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를 가셔가지고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내놓으라고. 자, 저희가 다시 내놓습니다. 가신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핫한 것은 주진우 기자 특종인데 문자 장충기 예. 미전실 차장, 사장급이죠. 예. 차장의 문자가 이제 몇 가지 공개됐는데 대단합니다. 보셨죠? 예. 대단합니다. 거기 보면은 국정원과도 주고받은 게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들 혹은 검찰 인사,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 민정수석 인사,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한참 난리 났잖아요. 네. 네,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뭐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험번호 보내면서 우리 수험번호를 구체적으로 보내면서 자식 좀 뽑아달라거나 아니면 자녀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거기 보내달라거나. 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기사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런 거. 그 언론사가 왜 그걸 물어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대단해요. 야, 우리가 흔히 하던 말로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실체 일부가 뭐 검찰총장 인사도 검찰총장이 직접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자식이 어디로 가도록 도와달라.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밤의 대통령이었죠. 지금 보면은. 낮에도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자들 중에 혹시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문자는 없어요? 예, 저는 특히 뭐 다른 또도 다 문제지만은 언론사에서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청탁을 하고 그것을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거는 네. 사익을 취한 대가를 갖다가 이 공론회장을 왜곡시켜서 갚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언론으로서는 배신이죠. 배신이죠. 독자에 대한 배신이죠. 독자에 대한 배신이고 그 문자들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존경한다, 뭐 별거 없으시냐, 늘 감사한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완전히. 거의 그 용어가 예. 그 언어가 지나간 시대, 우린 지나간 줄 알았던 시대, 예. 봉건 시대의 용어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봉건 시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본처 얘기하고 첩이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언론사 한 간부가 별거 없으신지요.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길거리에서 한 푼 줍쇼. 예, 길거리에서 뭐 아니면은 한 푼 줍쇼. 그냥 예. 아빠 500원만 하는 아빠 500원만. 5세 미만 아이들의 어떤 5세 미만. 그런 칭얼거림 같은 거죠. 지금 뭐 초빙 교수로 소일하고 있는데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다이렉트합니까? 사회이사 자리 부탁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에 관련된 겁니다. 삼성전자 어떤 부분에 지원했는데 이름은 뭐고 수험번호는 뭐며 어디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는데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사장님이 하회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오니 거의 뭐 임금님에 대한 상소 올릴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요.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서까지 폐를 끼쳐 드리는데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만약에 그게 들어줬다면 아마 그 다음 그 답변 문자가 아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문자를 언론사 간부들이 보낸 겁니다. 예. 그 중에 일부가 드러난 것이고, 이 문자들은 저 대단합니다. 읽다 보면 제가 몇 개만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거든요. 삼성에 관해서는 구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구원 없습니다. 저는. 구원 없습니까? 예. 제가 삼성을 구원한 적도 없고 삼성이 저를 구원한 적도 없어요. 삼성 관련해서 녹취록 공개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셨죠, 사실은. 삼성에 뭐랄까요? 도전한 거죠. 예. 예. 삼성에 직접 도전한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잃으셨죠. 예. 저는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재판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낸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삼성 일가는 이병철 창업주부터 그다음에 이건희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그 온갖 세습으로 일관했는데 경영권만 이렇게 탈법 불법으로 세습한 것이 아니고 이 범죄 행위도 세습을 했어요. 거의 불법 정치 자금을 모아서 준다고는 이번에도 사실은 그것이 뇌물 형태를 띄었지만 그 속성과 본질상 일종의 불법 정치 자금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세습되어 오는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법정의 선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항상 구속된 적이 없어요. 예, 구속된 적이 없고 손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희 회장이 구속되었었더라면 예. 그 아들은 구속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았겠죠. 알았기 때문에. 이병철 구속되었으면 이건희 구속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의 이재용이 이렇게 재판받고 뭐 12년씩 되는 구형을 받는 이 상황은 한 번도 법원이 제대로 엄격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충성하는 신하들. 예. 지금 이 문자 받은 사람들이 왜 문자 받았느냐.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미전실 차장이 뭡니까? 그러나 다른 데서 볼 때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룹 부회장이거든. 그 사람이야말로. 예, 그렇죠. 2인자란 말이죠. 예. 2인자, 3인자들이니까 그렇게 저런 그 목불일견에 눈으로 눈 뜨고 못 볼 그런 어떤 그 문자를 보낸 건데 이걸 갖다가 과거에 보면 이 사람들이 2인자, 3인자들이 과거에 세풍 사건 때 보면은 김인주 총무 담당 네. 이사 이 사람이 전부 다 내가 다 한 일이다 뒤집었어. 다 뒤집었었죠. 다 뒤집었었죠. 예. 예. 그다음에 삼성 비자금 때 예.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예, 다 내가 있다. 부회장이. 아니 그 네 돈 아니지 않냐. 그래 예. 맞다.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데 개인 돈을 내가 끄집어내 100억 이상 끄집어내 가지고 불법 정치 자금을 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전 거슬러 올라와서 소위 이제 승계 작업의 첫 번째였던 에버랜드 사장들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당시 똑같은 논리였어요. 에버랜드가 했던 게 결국은 그 회사를 아들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데 그걸 아버지 몰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이건희 회장도 몰래 아들한테 줬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계열사 사장들도 처벌받는데 예. 여기는 그냥 이학수만 처벌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희한한 일종의 순장인데 순장이라는 게 다 주인이 죽으면은 다 묻어버리잖아요. 예. 살아있는 신하까지. 근데 살아있는 신하만 묻고 주인은 빼버리는 거야. 순장이죠. 주인 빼고 빠진 순종. 주인 빠진 순장.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예,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이번에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손방망이식 판결 그리고 우려됩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그 거짓 진술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은 삼성의 이 비운과 비극을 연장시키는 거고 국가적 재앙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단 넘어가고 다음은 또 다음에 막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삼성 불패의 신화를 깨는 것. 예. 저는 적폐 청산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다른 얘기 하기 전에요. 목소리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휴가 가서 나이트 라이프를 세게 즐기신 거 아닙니까? 노래방을 너무 많이 가신다든가. 네, 목소리. 노래방. 제가 휴가를 예. 사실 어디 가려고 뭐 비행기, 호텔,
렌트카까지 다 예약을 했는데 예. 제 아내와 오래간만에 한번 가려고. 제가 아내와 휴가 간 게 작년이 처음이거든요. 남해에 2박 국회의원 되신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까? 부부가 같이 휴가 간 건. 그게 평생 처음이시라고요? 평생 처음은 아니고 국회의원 된 이후에 처음이죠. 네. 처음인데 작년에 그냥 1박 하고 호출당해가지고 그냥 휴가 끝내고 불려왔어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지 말고 가서 뭐 뻔한 건데 네. 좀 뭐 음식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데 구경하고 그다음에 쉬는 건데 네. 그렇게 뭐 썩 끌리지도 않고 멀리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네. 그냥 굶자. 그게 뭡니까? 집에서 굶자는.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도 아니고 굶자는 뭡니까? 근데 집에서 안 움직이고 네.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한번 네. 정향 휴가를 보내자. 디톡스를 하자, 몸을. 뭐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같이 이렇게 단식을 했어요. 그 지금 이제 어제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목소리가 돌아오는 중입니다. 휴가를 고행을 하셨네. 이게 요구 조건 없이 단식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부인이 그 동의하던가요? 흔쾌히 동의를 해서 제천은 이상한 부부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시간이 났는데 물과 휴가를 소금을 먹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비가 굉장히 절약됐더라고요. 일주일간 물과 소금만 먹고 단식을 하셨다고요? 예, 7kg. 7kg 받으셨어요? 이야. 만족하시고. 아주 누군가. 기분이 좋아요. 본인만 만족하시는 건 아니고요? 돈 묻었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 흰죽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간장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런 걸 이제 왜 이렇게 맛있는지. 간장의 재발견 뭐 이런 거죠. 저희가 다음 주 오시면 고기를 보충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이 지금 잠기신 거구나. 네,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단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단식을 일주일 하면은 목이 잠깁니까? 아니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 경우에 지금 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상한 휴가를 보내시고 돌아오시도록 하죠. 아주 이상한 부부예요. 저희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그래. 자, 삼성 이야기 더 중요한데 안 계시는 동안 또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이렇게 대선 끝나고 채 3개월이 되기 전에 대선 후보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출마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했어요. 일부에서 나오라고 네. 굳이. 그 케이스하고 완전히 다른 당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근데 피선거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나올 수 자격은 있는 것이고 또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인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혼자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비분관계하는 그런 네.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나의 미래보다 당의 미래를 걱정한 거라고. 그거야 정치인의 표현으로는 예.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공감이라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거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까. 특히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라는 거는 본인으로서는 내가 지금 보통 심정이 아니다. 비장한 감정. 비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1980년에 예. 전두환 육군 소장이 예. 5.18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잡은 후에 자기가 예.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군사고퇴를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녹두장군 전봉준 예. 생가를 복원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념관도 만들고. 처음에는 의아했죠. 예. 그리고 전봉준 장군 후손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관계가 멀면 멀었지.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봉준 장군이잖아요. 예. 자기는 전두환 장군이잖아요. 전시 가진 어떤 장군이라는 데서 이제 영어로 하면 제너럴 전. 예. 공통점.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예.
이번에도 보면은 뭐 똑같은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안씨로서. 그렇죠. 안 의사잖아요, 둘 다.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친근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민들의 공감을 예를 들면 그 생가보고 전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찌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가보고 날 자격이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공감을 일으키는 데는 어려운데 왜 이런 무리가 자꾸 따르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새 정치라는 게 예. 점점 국민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무리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 당이 소멸할 것을 걱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할까봐 걱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반대쪽에서는 그렇게도 보이겠죠. 예, 그렇게 보이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극중주의 이것도 굉장히 많이 구설수에 올랐던 표현이에요. 극중주의가 뭐냐. 그게 논리적 모순 아니냐. 그렇죠. 예. 이 중도에도 극단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로 안 통하니까 더 세게 한번 나가보자. 극중주의. 예. 근데 이게 일종의 새 정치가 새 포장 정치. 포장만 바꾸는 정치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예. 당대표는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51% 정도 되겠죠. 아,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죠? 예, 거의 뭐 백중세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못 된다면 그거가 오히려 굉장히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글쎄요, 뭐 우리 국민들에게 그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제 말은. 아, 본인에게. 본인에게.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 탈당은 안 이루어지겠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이제 전망. 근데 이 당 자체가 예. 제가 뭐 다른 당을 갖다가 이렇게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이 2017년에 그 대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거용 정당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유지되려면 선거용 정당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 이념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다만 그 분리되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분리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그런 어떤,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파생되어 온 정당이고, 또 대선이라는 일회용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포말 정당이거든요. 포말 예. 그래서 파생정당, 포말 정당의 이 귀결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뭐 한국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많기 예. 때문에, 그 지속적인 정당으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안철수 개만 남고 뭐 호남계도 혹은 비안철수 개는 따로 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가능성이 과거의 전례를 보자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경험 속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죠. 그러다 결국 사라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합병되기도 하고. 댓글 공작. 안 계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 공작에서도 뭐 3,500명이다. 정확하게는 3,500 아이디라고 해요. 30개 팀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고 돈을 썼고 그 규모는 지금 밝혀진 건 빙산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확인된 건 처음이잖아요. 예. 이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정원한테 오랫동안 당해 오신 분은 예, 이번에야말로 이 국내 정치의 일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조직적 이제 황골탈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지금 국정원 이 개혁 발전위원회가 일단은 1차로 적폐청산을 우선하고 동시에 국정원이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시스템화하는 작업까지는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시를 한 사람이나 혹은 뭐 중간 간부 정도는 분명히 처벌될 텐데 뭐 수위가 문제지. 실제 실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뭐 주동하지 않고 예. 그걸 주도하거나 주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뭐 한 달에 3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민간인들 말고 제 말은 국정원 직원들 중에도 직접 저는 직원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걸 거역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보복당하거나 이렇게
자기 생계 수단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예.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휘권 없는 예.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면을 전제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국정원이 뭐 아까 뭐 직원 아닌 사람들까지 그도 많이 연루되긴 했는데 과거에 그 중앙정보부 시절에 예. 한창 우리나라 군사 독재가 이제 극성을 떨었을 경우에는 때는 국정원 망원 있죠. 예. 국정원에서 이제 망원이라고 부르는데 뭐 망원경 할 때 망원.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심어놓은 이제 일종의 국정원의 첩자들이죠. 정보원들. 예. 정보원들이 예. 다 합해 한 20만 명까지도 이르렀어요. 20만 명이요. 예, 20만 명까지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과거 뭐 동독이라거나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보는 예들이죠. 예.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 상당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있겠죠, 당연히. 예. 하던 패턴인데.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그 사이버 활동, 예. SNS를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는 부대가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것만 해도 아까 3,000이라고 그랬지만 네네. 30개라고 하면 한 팀이 뭐 최소 인원이 2명이라 그러는데 예. 60명 이상이 되는 거고 그와 연관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는 뭐 대대변경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어제분가요? 그 제보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직접 수사하는 것을 뛰어넘는 범위로 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일에 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단은 말단의 그렇죠. 경우에는 예. 지휘권이 없는 이 댓글 사건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까요?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저희가 볼 때는 예. 뭐 이거는 차 안 갈아타고 바로 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공세다. 대통령이 뭐 댓글 다는 걸 알았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걸 대통령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모르게 지시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MB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무관한 걸로 되겠죠. 그러나 보고를 받았다거나 사후에라도 이걸 보고 저는 보고 안 됐을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본인의 최측근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었고 그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심리전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일을 갖다가 이것도 다시 승격해가지고 심리정보국으로다가 인원도 만들어서 보충했고. 그러면 이 일 자체가 그 국장 이 일의 책임자가 제가 볼 때는 위에 차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원세훈 원장에게 직보했을 거고 원세훈 원장은 다시 이 독대 관계에 있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독대 관계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인 추정이죠.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인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큰 일을 벌였겠는가, 또는 국정원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 큰 일을 벌였겠는가. 아니 원세훈 원장이 무슨 성인도 아니고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하고 싶었겠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에 모르겠을 리가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요즘 뭐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몰이로 그 국군 대장을 몰아내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여론 재판이라고 여론을 몰아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간다. 혹은 뭐 반대 진영을 쳐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뭐 여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여론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구나. 그거는 분명히 시인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박찬주 그 육군 대장 같은 경우 네. 그러면 박찬주 부부가 한 일을 홍준표 대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스냐 노냐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면은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 그 적폐청산 TF를 두고 과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는 과정에서 파헤치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진정으로 혁신을 하려면 혁신위원회 산하에 자유한국당 적폐청산위원 그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거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런 사건 과정에서
새누리당 과거에 새누리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조사해야 된다. 스스로 조사해서 밝혀야지 이걸 오히려 옹호하고 은폐하는 일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혁신을 하지 않는 거죠. 말로는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이 뭡니까? 피부를 벗기듯이 가죽을 벗기는 정도의 각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뼈를 깎는 각오로다가 임한다는데 지금 뼈를 깎고 있습니까? 살도 안 도려내고 있어요. 뭐 때도 안 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안 밀고 있어. 때를 안 밀고 때를 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반대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정도의 검찰 개혁 이제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검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와서 검찰이 잘못했다 과거에 대해 잘못했다는 건 처음이에요. 검찰총장이. 처음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도 대법원은 잘못했다 해놓고 말만 하고 조사는 안 했어요. 당시에 국정원은 잘못했다고 조사까지는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 검찰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 없었어. 이번에는 말이라도 했다. 말이라도 했다. 다만 이제 이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건에 대해서만 강기훈 뉴스 대필이라거나 인혁대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뭐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지난 10년간 가까운 그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봅니다. 몇십 년 전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사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정치화한다. 굉장히 재밌는 비판입니다. 사과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화한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좀 언어 선택이 이게 정치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또 이걸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럼 모기가 보이면 잡아야지. 모기가 아까 문제에 대한 보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무슨 보복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모기가 문제에 대한 모기한테 좀 미안한 감이 생기네. 자, 순식간에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노를 가시면 한 5분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20분이 지났는데 저희 코너 제일 긴 게 20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한 주 건너뛰고 오신 김에 정의당에 최근 이런 일이 있으니 정의당 이런 일을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런 거 없으십니까? 간만에 나오신 김에 정의당 자랑 좀 하시고 가시죠. 혹은 호소, 읍소 내지는 뭐. 아, 예. 아니 뭐 정의당은 뭐 남산에서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새 있습니다. 대표 체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 예, 뭐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새 대표도 그렇고 또 대변인도 새로 또 이렇게 우리 최석 대변이라고 젊은 또 남성이죠. 그래서 우리 또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가장 큰 격려는 사실은 지지입니다. 아직 그렇죠.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 지지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조금만 좀 높여주셔가지고 저 적폐 정당들보다는 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지를 부탁드려 저희들이 그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야말로 좀 뼈도 깎으면서 깎으실 뼈도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많습니다. 저희들 통뼈입니다. 통뼈입니다. 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예, 살까지 빼시고 일주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연명하시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십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고 보니 인기 코너들이 연속입니다. 시사와 과학, 그리고 개그까지 욕심내다가 최근에 약간 망하고 있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정우입니다. 네. 월식 갔다 오셨어요? 아, 그거보다도요. 네. 제 앞에 김상조, 노회찬 두 분을 배치한 건 저를 보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좀 해보라는 거죠, 잘. 네. 노회찬 대표님은 매주 나오신다고요? 노회찬 대표님 매주 나오시고 네. 네. 수요일로 바꿨습니다. 아, 예. 수요일로 바꿔서 앞으로 항상 바로 앞에 네. 빵빵 터지고 들어가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웃겨보시죠. 웃길 생각 없습니다. 과학적인 부분만 아주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월식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핸드폰으로. 예. 저도 그 시간에 깨 있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나갔고요. 실컷 설명해놓고. 더운데 무슨 고생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서 저는 사진으로 잘 봤습니다. 예. 근데 밤에 나가면 이제 월식도 있고 별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여름이 별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습기도 많고. 네. 근데 공기도 맑지 않고 요새. 공기도 맑지 않고. 네. 근데 잘 보이는 데 가면 육안으로 원래 6,000개 가까이 보여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징그러울 정도로 꽉 찬 하늘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배낭여행을 90년대에 갔을 네. 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가 공기가 나쁠래 나쁠 수가 없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광활한 대지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게 살아요. 그래서 오염이 너무 안 됐고. 근데 이제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처음 보셨군요. 그때. 별이 완전히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의 별이 빛날 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늘을 보면. 처음 보면 깜짝 놀라죠. 네, 이렇게 별이 많이 네. 있었나.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많습니다. 진짜로. 별을 보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안에서는 뭐 수십 개도 찾기 어렵고요, 요즘은. 네. 어쨌든, 잘 보이는 별들이 근데 간혹 있죠. 화성, 큰 별들. 네, 북극성 정도는 요즘 보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요즘에는, 유독 잘 보이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똥별이라고요. 방송 부적격 공연인지 모르지만,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벌써. 네, 동별이라고 하죠. 예. 네. 네, 국내 그래서. 스타들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아주 큰 똥별께서 좀 창궐을 하고 계셔서 이 엽기적인 공간병 갑질 네. 보면서 갑질의 과학을 좀 알아보자. 갑질 과학. 예, 여기로 네. 과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고요. 자, 빨리 해봐요. 네. 스탠퍼드 실험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스탠퍼드 실험 감옥에 네, 그렇습니다. 가둬가지고 1971년에 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 건물 지하에 쇠창살을 달고 가짜 간방 3개를 만들었어요. 별걸 다 알아요, 저는. 예. 그런데요. 자화자찬은. 네. 정상적인 대학생 실험 참가자 24명을 선발했고 네. 반반 나눠서 간수하고 죄수 역할을 시켰습니다. 네. 실험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간수는 죄수를 때릴 수 없다. 네. 그리고 죄수는 간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갑을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네. 원래 같은 학생들. 그냥 학생들, 일반 네, 학생들. 일반 학생들인데. 우리 같은 학생들. 같은 대학의 학생들 네.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멀쩡한 네. 애들. 딱 갈랐어요. 그렇죠. 실험이 시작되니까, 간수대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네.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네.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몇 시간 동안 시키고, 네, 때리지만 기합을 않았을 뿐. 때리지만 않았을 뿐, 자기 권력을 막 누리기 시작한 거죠. 온갖 모욕과 온갖 노동을 시키는 거죠. 네. 특히 연구자들이 퇴근하고 없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아니에요. 예. 연구자들이 개입한 것도 아닌데. 네. 역할만 구분해서 한쪽에는 권력을 주고 한쪽에는 거기에 복종해야 돼. 관계를 맺어줬더니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강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원래 2주를 하려고 했는데 6일 만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네. 그랬으니까요. 그 참가자들 심적 고통이 심하고 정서가 불안해지고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걸 해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권력을 가지면 멀쩡한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 실험, 유명한 실험이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연구가 다방면으로 있었는데 네. 그중 하나는 캐나다 연구팀이 권력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뇌 반응을 바꾼다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쥐는 순간. 뇌가 실제로 변해요. 변한다. 네. 이 실험은 뭐였냐면 한쪽 이들 참가자들을 둘러 나눠서 한쪽은 자기가 명령하는 사람이 됐던 경험을 적도록 합니다. 네. 적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 순간에. 네. 그럼 내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 네. 반대쪽은 도움을 쾌감을 느끼는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셈인데 이걸 굉장히 기술적으로 사실 검사를 했습니다. 네. 반대쪽은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을 써서 권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뭘 보여줬냐면 별거 아니고 손으로 고무공을 이렇게 짜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모두 두 사람에게 다. 두 사람에게 다. 두 집단에 다. 이게 뭐냐면 짜는 쪽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짜여지는 공으로 느끼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과학 실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죠. 그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쥐어짜는 것 자체는 윤리적인 도덕적 판단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뭘 보냐면 뇌의 그 거울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걸 짜면서 실제로 저 짜는 모습을
남이 짜는 거지만 예. 내가 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뇌에서 공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 공명이라고 해요. 예. 그걸 fMRI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명의 속도와 양과 이런 거를. 이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 본인이 윤리적인 판단 같은 거에서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이걸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되는 뉴런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권력을 그러니까 쥐고 있는 쪽은 권력이 있는 쪽은 늦어요. 반응이 예, 이 반응조차도 공을 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늦고 약합니다. 감정이입을 잘 못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쓴 거 몇 개로. 글 쓴 거 몇 개만으로도 네, 네. 실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를 기억하면 몇 개 써라고 해놓고 네. 쥐어짰는데 그 쥐어짰을 때 예를 들어서 공이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 자체가 잘 안 일어난다. 전체 감정이 늦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약한 사람들은 그 권력이 없는 경험을 썼던 사람들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선거만 되면 맛이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거 맥이 닿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2013년도에 미국 심리학회지에 발표가 네. 됐어요. 그래서 증명이 반면에 부탁하던 사람은 빨리 느끼고. 빨리 느끼고. 그게 중간 사실 아무 것도 쓰지 않은 네. 대조군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균이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차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갑의 입장이 되면 갑질을 할 때 당하고 있는 을의 고통을 보고도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당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어서. 그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더욱더 쾌감은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더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구나. 생각이 되는 거고 전혀 미안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요. 뇌의 그 안화 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많이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양심이라든가 도덕적 판단 이게 같은 이제 걸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손상된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에서 취하면. 예, 전두엽이 손상된 것 같은 행동을 해서 사이코패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권력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한번 쥐면 그렇게 변하고 계속 쥐고 싶어 하고 네. 거기 중독되고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통제하는 거는 그러면 인문학적인 뭐 어떤 소양이나 네. 타고난 인성이나 이런 걸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때려야 있지만요. 되나요? 예. 일단은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파민이 또 계속 나와서 네. 그 쾌감에 중독이 되는 상태라 중독이 되고 나면 더 큰 쾌감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은 권력을 원하게 되고 더 심한 갑질을 점점 중독적인 상태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네, 정말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인데 이런 걸 우리가 심리적 문제로 풀 수 있느냐? 네. 물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죠, 간혹 안 변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시켜야 되겠어요. 30년.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뇌 신경학적인 장애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그게 그 정신과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네. 웬만한 정신과적인 문제는 약물로 요즘 치료가 된다고도 네, 해요. 상담 필요 없고요. 약 먹는 게 최선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도파민 분비 부분을 채워주는 다른 약을 먹음으로써 갑질의 유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갑질 대장들한테는 다 약을 강제로 네, 뇌손상 환자로 여기고 손을 떼게 한 다음에 이제 약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문이 아니라 치료를 당연히 해요. 예. 네. 법제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군에서 별을 하나씩 더 달 때마다 복용을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사병들 성욕 억제제 먹였다는 식으로. 별사탕처럼. 제가 그거 국방장관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네. 그 진짜 사실이었나요? 진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궁금했는데 아니라고. 이제 장군들한테 건빵을 드리고 그 안에 건빵에 약성분을 함유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네. 본인의 내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 사회 네. 건강. 내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군요. 7초, 10초? 네, 15초 남았는데. 네, 그래서 건강히 살자. 건강히 살자. 정신도 육체도 건강히 살고. 네. 저는 노회찬 대표님 때문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약효도 확실하다고 하고요.
네, 이 약효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학계에서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을 먹일 수 있다면 먹이는 게 좋다. 그럼 뭐 먹을 사람 많죠. 국회의원들도 먹어요. 갑질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재벌들도 먹어야 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주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과거 수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또 정윤회 문건 수사랑 청와대 함명 의혹 제기됐던 포스코 수사 등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들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고요.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군서열 1인 합참의장에는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내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인사청문회 통과하게 되면요.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군을 이끌게 됩니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육사 출신이었죠. 예. 뭐 유럽처럼 여성 국방장관은 아니어도 최소한 육사 출신이 아닌 바깥의 눈으로는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을들이 비명을 지르는 건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높으신 분께서 직접. 위원장 되시기 전에 공정위원장 혹시라도 되시면 저희 방송에 꼭 먼저 나와달라고 부탁을 저희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MBC를 먼저 출연하셔가지고 예. 저희 같은 중소방송사를 먼저 챙기셔야 할 공정위원장께서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시면 방송의 공정거래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줍니다. 예, 뭐 제가 요즘은 기업들에게서는 갑일지는 모르지만 또 네. 언론이나 그 국회에 대해서는 또 의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눈치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MBC 얼마나 큽니까? TV에서 건물 달랑 하나예요. 조그만 거. 그래도 뭐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은 뭐 MBC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셨어야죠. 여기를. 네, 섭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언론을 보다 보면 이야 공정위가 이렇게 힘이 센 곳이었나. 공정위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예. 공정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조직의 책무로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담합이라든가 기업들이 벌벌 떠는 조직이 원래 공정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네. 같은 데서는 공룡 기업을 분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분할해라. 예. 그러니까 AT&T라고 장거리 전화를 독점하고 있던 회사를 4개로 쪼개는 국가전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얘네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예. 자본주의 사회인데 예. 스스로 성장한 기업을 니네가 독과점이니까 공정거래 거스리니 분할해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힘이 세고요. 예.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네요. 말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선진국의 경쟁당국이 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쟁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좁은 의미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독점 네. 또는 이제 담합 네.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규제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만은 GCL이라고 이런 세계의 경쟁 당국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 당국으로 평가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재벌 개혁이나 또는 이제 갑을 관계를 개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공정위에게 추가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공정위 하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보다는 재벌 개혁과 갑을 관계 해소 이제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비판이 일부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제가 조직에서 영이 안 섭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공정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공정위가 이렇게 주목받은 것도 처음이고 사실은 공정위원장 누군지 이름 기억 안 나거든요.
이제는 공정위원장 누군지 다 알고 그리고 공정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박수도 많고 응원도 많고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뿌듯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과거에 이제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내부 혁신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또 나름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양면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차장이 언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도됐습니다. 문화일보 한인사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광고 협찬을 읍소합니다. 서울경대 출신의 한 언론인은 사회이사 자리를 청탁하죠.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보도를 자신들은 자제하겠다며 묻지도 않은 보도 통제를 먼저 자청합니다. 또 다른 인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통해 조선일보 지면과 TV조선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사건을 보도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인사는 포털의 기사 노출을 막았다며 댓글 숫자를 언급하죠. 매일경제 한 기자는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 면세점 사업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부고를 합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 삼성에게 각종 청탁과 충성을 맹세하며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보도를 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반대 부분은 뭘까요? 돈이죠. 삼성이 자규를 줍니까? 불치병을 고쳐줍니까? 자식을 점지해줍니까? 결국 돈입니다. 이들 문자의 공통점은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돈 많은 네가 갑이라고. 돈이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사회적 보편 가치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자고 몰래 이런 짓을 하긴 해도 최소한 스스로 민망해 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게 노예 사회지 뭡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특종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하잖아요. 주정희 기자가 뜬금없이 이런 특종 잘해요. 예. 특정한 내용이고, 문자를 읽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남사스러워가지고. 예, 네. 지난주에 그 내용 읽고 있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기자란 사실이. 굉장히 민망한데, 그 민망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보냈는지. 그것도 지금 특검이 이제 관련 수사하다가, 예, 장충기 전 차장이라니까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사장이에요. 네, 그렇죠. 미래전략실 실장은 부회장이고요. 전체.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삼성에. 굉장히 높은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대관,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한 분인데, 예, 정보를 모으고 이분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다 여기저기서. 기업만 했겠습니까? 아니, 언론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안 했겠어요? 예, 최근에 밝혀진 문자들만. 삭제되지 않은 것만 그 정도였으니까요. 네, 구체적인 문자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언론뿐만 아니고 법원, 검찰, 청와대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정보 보고를 합니다. 예. 국세청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보고해요. 묻지 않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먼저 보고를 합니다. 예, 청와대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다잖아요. 예, 대통령이 처음에는 박근혜인 줄 알았다가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최순실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예, 삼성 승마 지원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대통령이었구나. 라고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원세훈 녹취록이 복원되면서요.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후보를 뽑고 검증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지부가 후보 검증하고 교통정리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에다가 삭제에 관한 국정원 직원 명단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발하기에 앞서서 대상과 피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조사 범위는 원세훈 녹취록 38곳 가운데 선거 개입 등의 불법 혐의가 있는 18곳입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스파이 잡고 뭐 적의 동향을 살피고 그러라고 준 권한 뭐 인력, 돈, 기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국정을 건들 수 없죠.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근데 이걸 특정 정당을 위해 쓴 거 아닙니까? 예. 특정 정당의 뭐 후보를 검증하라느니 이건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지. 뭐 여기 지시를 한 사람 물론이고 그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 간부까지도 모조리 저는 엄벌에 처해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치적 지시가 내려가도 거부할 정도의. 반복되어서는 절대 미래전략실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시사인에서 공개됐습니다.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이 각종 청탁을 하면서 우호적인 기사를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문화일보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달에 관련된 협찬액을 부탁을 하면서요.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보냈습니다. 또 매일경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정말 이게 웃긴 거죠. 예. 존경 없는 실차장님이라고 시작하는 문자입니다. 언론사 기사를 쓰고 기업이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마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 해당 기업이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더 알려달라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주는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삼성 쪽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까지 관리했다라는 보도입게 왜 의미 있는 기사냐면요. 삼성과 싸우는 측의 변호인이에요. 그 변호인을 삼성이 관리했다는 겁니다. 예, 삼성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 잘해주었다. 아무 기사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삼성의 백혈병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상대잖아요. 근데 그 변호인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 대리하는 박아무개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는 건데요. 장충기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해당 박 변호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장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예술의 전당 등 티켓을 잘 받아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냈는데요. 그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까지 문자를 할 수 있어요. 예, 보내줬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관심 가져주는 덕분에 삼성 백혈병 옴부즈만 위원회는 예방 대책을 위해 정상적인 경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 라면서 자신도 상임 고문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게 이제 외부에 독립기구를 두고 삼성 피해자들 위하는 기구거든요. 결국은. 예. 그 기구에 대한 보고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을 하면 삼성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삼성은 변호사들 참 좋아해요. 예전에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놓고 그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바꿔라 이런 문자 주고받았던 거. 네, 전화통화했었습니다. 네, 그때는요.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결국 그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 삼성을 대리하던 변호사였어요. 예, 이건희 회장 변호사였죠. 이완수 변호사라고요. 사무총장 실제로 됐습니다. 네. 그러면 법조인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도 그렇고 검사 출신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어쨌든 삼성과 싸우는 곳에 그런 사람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도 다 관리한다 이겁니다. 자, 또 있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장충기 전 차장 문자 메시지 보면요. 대학 총장, 교수, 언론인들이 다양하게 공연 티켓 고맙다라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다. 수준 높은 공연 관람을 기회줘서 고맙다.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꽃바구니와 와인 잘 받았다면서 집사람이 아주 감격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고위 기업도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감격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겠지만 그리고 대학 총장도 등장하고 교수도 등장하고 언론도 등장하고 기업인도 등장하고 뭐 어디 총장입니다. 이런 것도 등장하고 문자가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나 싶고요. 삼성이 차후에 삼성의 이익과 관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관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특정 교수를 막 관리해 두는 이유가 나중에 삼성의 곤욕을 치른다거나 위기에 처할 때 삼성을 변호하거나 기업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를 했다. 저한테는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받으신 건가요? 아니, 와인 보내주면 전 잘 먹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에 보도를 하겠죠. 근데, 네,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 자, 오늘 중요한 손님 오셨기 때문에 제목만 읽고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 오늘 다룬 삼성과 관련한 아주 관련이 깊은 분이죠.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님이 직접 스튜디오 출연을 하십니다. 기대가 저는 매우 큽니다. 자, 제목 정도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 직접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 뿌리고 폭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검 때부터 그랬죠. 예, 더 이상 안 참는 거겠고. 또 있습니까? 제목을 읽어야 되는 꼭. 안 될 범죄입니다. 악성 범죄죠. 관련된 사람들은 국정을 다 퇴출해야 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단어 좋아했었는데요. 진짜 국기문란 사건은 이런 것들이죠. 이건 내란이죠, 내란. 예. 네. 국가 내란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퇴출하고, 그리고 오비가 되어서도, 예. 그 활동도 국정원 단위에서 계속 감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는 저기 언론들은 난 끝장나겠구나. 하는 생각 정도의 처벌이 대단히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정원 같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곳이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알아낼 수도 없어요. 지금은 겨우 여기까지 온 거죠. 겨우 여기까지 해서 댓글 몇 명 동원된 날 정도 아이디 나온 건데 정말 겨우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예. 모조리 차단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에. 악소리가 나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혹은 국정원장이 지시했으니까 괜찮다고 넘어가 버리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엄벌에 쳐야 된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최근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조용히 퇴직했다라고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인데요. 해당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조차 없이 나갔다라는 건데요.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추 당시 국장에 대해서 감찰 조사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이 근거 없다라면서 징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TF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이미 퇴직을 한 거죠. 퇴직을 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출신이란 말이죠. 육사 출신이고 알자회라고 알고 지내자. 예, 사조직이죠. 군대 내 사조직이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누나가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었고,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과 비선 라인을 구축해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았다. 해서 사실은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지목받던 분인데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을 했다는 거죠. 예. 네, 게다가 2011년에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 썼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건을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추 국장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죠.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공문서에. 그렇죠. 예. 이분이 조용히 나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국정원 최고의 간부든 중간 간부든 이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엄벌에 쳐야 한다, 정말로. 자체 개혁,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부대를 나치의 정치 공작에 비유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을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또 원세훈 전 원장을 나치 선동가인 괴벨스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면서 국정원 개입, 대선 개입 배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최측근 맞죠. 서울시장 시절부터 같이 활동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 공작에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것까지는 수사기관이 밝힐 일인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 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 정권 초기입니다. 청와대에 입성했던 인사로부터 제가 한 쿠션 받아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행정관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있느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을 왜 안 다냐고. 저 직접 들은 얘기 9년 전에. 예. 정권 초기에. 저는 그렇게 본인이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청와대 그 행정관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댓글 가지고 뭐라고 한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이 결국 댓글 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기사에 댓글을 직접 달라고 닥달을 그 행정관 사무실의 책상 뒤에 와서 그렇게 세밀한 지시까지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초창기 9년 전에. 그게 댓글 부대에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 댓글에 관심이 많았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댓글에 관심 많은 것과 범죄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별개의 그것까지 문제죠. 예, 갖다라면 정말 큰 문제죠. 별개의 문제인데 댓글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자기 기사를 안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것까지 챙기겠느냐 싶은데 정권 측에 아주 열심히 챙겼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장충기 전 사장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공정위원들은 그 위원장님을 뭐랄까요 상대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게 오늘 저희는 이제 위원장님이니까 네. 적어도 수행원 몇 명과 함께 대리 운전을 해서 오실 줄 알았더니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지하 4층에 혼자 어슬렁거리는 걸 저희 작가들이 뛰어내려서 주워왔어요. 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예. 가방 들고 다 떨어진 거. 그 바꾸시지도 못하죠 이제. 예, 뭐, 사실 바꾸고 싶은데. 제 천원 뭐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좀 칠을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왜냐면 야당을- 가방 오니까 예. 위원장님보다 가방을 먼저 찍어요 사람들이. 네. 밖에서 예. 작가들이 자기들 찍고 막 들고. 예. 유명한 아이템 됐습니다. 뭐, 근데 하여튼 뭐 저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는 한은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뜯어버릴까요? 새로 바꾸시게. 네. 그리고 말을 조용조용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하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예. 덤비지 원래 마라.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너 죽을래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요즘 김상조가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건 아마도 말랑말랑해졌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재벌 개혁을 시도할 줄 알았더니 예. 그거는 시간을 좀 준다고 하고 예.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건 역시 재벌은 어려운 건가? 말랑말랑한 건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프랜차이즈부터 첫 번째 공정위의 프로젝트가 된 건지. 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개혁의 전략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경험을 비춰본다면 예. 러시아처럼 빅뱅 전략으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부터 먼저 하는 전략이 있을 예를 수가 들어 있는 거고. 삼성을 쾅 때린다든가. 예,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대표주자를, 거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중국의 만만디 전략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빅뱅 전략을 취한다면 재벌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쩌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빅뱅 전략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우리 입법도 사회를 필요하죠. 예, 관련 그렇습니다. 입법도. 그리고 사실은 재벌 개혁의 대부분의 어떤 수단은 입법을 통한 것인데 그렇죠. 뭐 지금 국회를 통과할 법률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제, 즉 우리 사회의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공정 문제를 먼저 접근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후퇴하지 않을 전진을 만들어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좀 더 신중한 전략을 택한 것이지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면서 도전하지 말라고. 네. 예. 예. 뭐 아주 그거는 무서운 조금 좀 과한 표현이긴 했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 정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고 그 의지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의미였는데 도전하면 말이 어떻게- 잘못 나가서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서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겁니다. 정동원에서. 네,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무서운 말을 조심히- 개혁을 정동원 아무 표정도 없이 이렇게.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만 예.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도전하지 마라. 아닙니까? 도전하지 마라. 그 청문회를 처음 당해보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는 보통, 재벌들을 청문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예, 사실 작년 말에 국정농단 청문회 때 제가 진술인으로도 나갔었죠. 그러니까요. 예. 반대편에만 서 계시다가 예, 청문을 당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어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은 선거를 한번 치르면 겸손해지고 공직자는 청문회를 한번 경험하면 겸손해진다라고 네. 하던데요. 정말 많은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공정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예. 나름의 원칙을 갖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분들의 시선에 의하면 기준에